러시아 내부에서 지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유소가 공격당하고 연료를 구하려는 줄이 길게 들어서며 군사 목표물이 불타고 투티는 통제력을 과시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전쟁 소음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압박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러시아 영토 안으로 끌고 들어가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슬라벤스크 나쿠바니에 있는 한 정유소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700km 떨어진 야로슬라블에 있는 또 다른 정유소 두 곳을 공격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번 공세가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약화시키기 위한 40일간의 캠페인의 일환으로 에너지, 물류, 방공망을 타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푸틴은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 연료 부족을 인정하면서도 위기를 축소하려 했고 방공망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화, 스포츠, 모든 것이 국제적인 교류 속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 엘리트들로부터 전례 없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전장에서 우리에게 명확한 전략적 패배를 안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우리 사회를 완전히 불안정하게 만들고자 했지만 결국 모든 면에서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예전에는 모스크바가 안전하다고 여겼던 거리를 넘나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로 가져온 전쟁이 이제는 러시아의 정유소, 도로, 다리, 창고, 군수공장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빠른 승리라는 약속은 이제 길고 비싸고 눈에 띄는 소모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지도 무거워졌습니다. 크렘린이 돈바스와 노보로시아를 장악하겠다고 말하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탱크, 트럭, 비행기 그리고 군수 지원을 유지하는 연료를 겨냥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가 막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왜 러시아는 자국에서 불길을 느끼기 시작했을까요? 푸틴은 자국 인프라가 경계태세일 때 어떻게 강한 이미지를 유지할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세는 러시아의 에너지 중심부를 겨냥한 연속적인 공격으로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군이 6월 28일 밤에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슬라벤스크온 쿠바 정유소와 야로슬라블 지역의 또 다른 정유소를 타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밝힌 목표는 러시아가 전쟁을 자금 지원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전선에서 병사들과 맞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침공을 뒷받침하는 연료, 물류, 그리고 구조를 차단해야 합니다. 쿠반의 슬라벤스크 정유소가 공격 후에 불이 났습니다. SNS에 퍼진 영상에는 이 시설에서 불길과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곳은 러시아 남부와 점령된 크림반도 지역에 연료를 공급하는 중요한 시설 중 하나로 꼽힙니다. 러시아 당국은 파괴가 격추된 드론의 잔해로 인해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결과는 같았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정유소가 비상사태에 들어갔고 러시아 방어의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야로슬라블도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어 이번 공격의 정치적 의미가 더욱 커졌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이 타격받으면 이는 군사적일 뿐 아니라 심리적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이제 전선 외에도 정유소, 다리, 공장, 창고, 교통로, 내륙 도시까지 방어해야 합니다. 이는 푸틴에게 전쟁 비용을 높이고 크렘린이 러시아 전역에 방공망을 더 넓게 분산하도록 만듭니다. 우크라이나도 크림대교 근처의 시설들을 겨냥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다리 양쪽의 목표물들이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여기에는 석유 운송에 사용되는 해상 물류, 헤르손의 창고,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다리 역시 Sistemas russos de defesa.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의미를 모스크바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다리는 러시아와 점령된 반도를 연결하며 보급의 축 역할을 합니다. 올고그라드도 같은 압박선상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 군수 생산과 관련된 타이탄 바리케이트 시설이 6월 27일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단지는 모스크바가 전쟁에 사용하는 시스템 제조에 관여하는 시설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해당 목표가 러시아의 전쟁 수행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한 목표로 간주했습니다. 이 점은 중요한데 이는 단계의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키예프가 단순히 연료 저장소만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러시아가 계속 공격할 수 있도록 돕는 공장과 시설들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계속 강하게 공격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15개 지역, 이 같은 주에 러시아의 폭격 대상으로 지목되었으며 여기에는 헤르손, 자포리자, 하르키우와 같은 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우크라이나의 심층 공격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시와 인프라에 가한 테러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키이우의 정치적 정당화입니다. 모스크바가 에너지, 주택, 교통로, 우크라이나 도시를 계속 공격한다면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내에서 전쟁을 지탱하는 시스템을 타격할 것입니다. 40일간의 작전, 이 연속적인 사건의 맥락을 제공합니다. 6월 25일 우크라이나 보안 책임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후 그는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도록 영향을 주기 위한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사용된 단어는 영향력이었지만 전장에서는 직접적인 압박이라는 의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계속될수록 모스크바에 더 큰 대가가 따를 것임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특히 에너지 부문, 물류, 군수 산업에서 그렇습니다. 연료 위기는 이런 소모의 대표적인 신호가 되었습니다. 경비원은 시베리아의 한 지역에서 국영 주유소에서 차량 한 대당 하루에 우크라이나 리터로 구매를 제한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29일입니다. 휘발유 사정이 가장 심각한 곳은 자바이칼리아입니다. 우리는 지금 치타에 있는데 휘발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은 주유소에서 며칠씩 줄 서서 기다립니다. 아침 7시에 배급을 시작해 1인당 15리터씩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다면 직접 차를 운전해서 이동하는 것은 피하세요. 차를 카캐리어 트럭에 실으세요. 휘발유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때 여행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정말로 여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연료가 부족하면 정상적인 생활도 어려워집니다. 구매 한도가 있으면 러시아 일상에 실제로 압박이 있다는 뜻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늘 하던 이야기로 답했습니다. 그는 서방 엘리트들이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강요하고 러시아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모스크바는 돈바스와 노보로시아를 통제하려는 목표를 계속 이어갈 것이며 장거리 공격을 제한하자는 우크라이나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러시아가 연료 문제를 인정하고 방공 시스템 생산을 신속하게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시점에 나왔습니다. 모순이 분명해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정유소와 내부 경로를 보호하기 위해 서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언급도 이 상황에 포함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회의에서 공식적인 합의는 없었고 논의된 제안들은 미국 측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트럼프가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2026년 6월 말에 이르러 더 깊숙한 곳을 겨냥한 공격과 정유소가 불타고 모스크바가 자국의 인프라를 더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벤 호지스 전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은 푸틴의 전쟁이 러시아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방어 능력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상급 군 지도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앞으로 그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많은 전문 군인들이 푸틴의 전쟁이 러시아 군대를 파괴하거나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며 심지어 러시아의 방어 능력마저 해쳤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이건 역사 외에는 근거가 없지만요, 하지만 군 지도부가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최대한 빨리 그 시점에 도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페도로프 장관이 목표가 매달 5만 명의 러시아군 사상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할 때 우크라이나 전략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이건 정말 극적입니다. 이런 손실은 결코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발언은 현장 상황과 같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전선의 일부 지점에서 진격하고 있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드론, 미사일, 그리고 조직적인 공격으로부터 거대한 지역을 방어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방패였던 러시아의 거대한 영토가 이제는 물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세가 전쟁 종료나 모스크바의 모든 수단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공격하고 있으며 동부 지역에서 압박을 유지하고 있고 자신의 규모와 수적 우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키이우가 러시아 영토 내에서 직접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공격받은 정유소는 단순히 연기만 피운 것이 아닙니다. 연료 감소, 높은 수리비, 국내 시장 불안, 절대적 통제를 약속했던 정부를 향한 압박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유지시키는 사슬, 즉 에너지, 운송, 방공, 군수산업, 보급망을 끊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약점을 공격하며 불이 붙었습니다. 젤렌스키는 40일간의 압박, 이 모스크바를 더 힘든 선택으로 몰아넣을 것이라 봅니다. 즉, 치솟는 대가를 감수하거나 크렘린이 안전하다고 하던 집안으로 이미 전쟁이 돌아왔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픽스 키를 통해 저희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재정적으로 기여해 주세요. 저희는 진실로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 독립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큰 힘이 됩니다. 계속 버틸 수 있습니다.